첫날부터 지각하는 직원은 필요 없어요. 당신은 지금 해고예요. 이 말이 떨어지는 데 5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숨을 고를 틈도 가방을 제대로 내려놓을 틈도 없었습니다. 서하는 사원증도 받아보지 못한 채 첫 출근 5분 만에 회사 밖으로 밀려났어요. 주변 직원들은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 여자는 설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했죠.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5분 전 서아가 출근길에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느라 늦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노인이 바로 다음 날 2조 원짜리 계약서를 들고 이 회사 회의실에 직접 나타날 거라는 사실도요. 가난한 고졸 계약직 여성이 잃은 건 겨우 5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이 이 회사가 쌓아온 모든 것을 단 하루 만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서울 하늘이 먹빛으로 가라앉아 있던 시간이었어요. 윤서아는 전날 밤 다려놓은 흰 블라우스를 조심스럽게 걸쳐 입으며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10평 남짓한 반지하 방, 벽 모서리마다 배어있는 곰팡이 냄새를 희석시키려고 밤새 켜둔 환기팬이 여전히 낮게 윙윙거리고 있었지만 서아는 그 소리에 이미 익숙한 사람처럼 개의치 않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번 확인하고 칼라 끝을 손끝으로 살짝 눌러 고정한 뒤 단정하게 묶은 머리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설레는 얼굴이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날 아침 거울에 비친 표정은 설렘보다 절박함에 훨씬 가까웠죠. 부엌 쪽에서는 어머니가 인슐린 주사를 맞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매일 아침 반복되는 소리였지만 그날따라 유독 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서아는 냉장고를 열어 전날 밤 미리 싸둔 도시락 2개를 확인했어요. 하나는 어머니 것, 하나는 아직 학교 기숙사에 있는 동생 것이었는데 동생 것은 등교 전에 들를 수 있도록 동생 방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도시락 위에는 작은 메모지도 붙여두었어요. 점심에 꼭 먹어. 약도 챙겨.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내용은 매번 같았죠. 언제부터인가 서아에게 아침은 자신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없는 동안 집안의 모든 것이 무사히 돌아가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아가 사회에 나온 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지 채 2달도 되지 않아서였어요. 대학 합격 통지서가 우편함에 꽂혀 있던 날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진단명은 만성신부전, 정기적인 투석과 약물 치료가 필요한 병이었죠. 서아는 병원 대기실에서 입학 포기 신청서를 작성했고 그 서류를 제출하는 날에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편의점 야간 알바 면접을 보러 다녔고 이후로는 식당 주방 보조, 공장 포장 라인, 새벽 택배 분류 작업까지 몸이 버텨주는 한 가리지 않고 뛰었어요. 어떤 날은 2개의 알바를 연달아 마치고 새벽 버스 안에서 선 채로 잠이 들었고 종점에서 기사 아저씨가 흔들어 깨워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림네트웍스 계약직 사무보조 채용 공고를 처음 발견한 건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공장 탈의실 구석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중이었어요. 학력 제한 없음이라는 문구가 눈에 박혔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지원서를 넣었고 솔직히 연락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틀 뒤 면접 통보 문자가 왔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최종 합격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아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의심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인지 뭔가 잘못된 건 아닌지 다시 확인 문자를 보내도 될지 고민하다 결국 그냥 저장만 해두었죠. 그 합격 통보를 받은 날 밤 서아는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소리내어 웃었어요. 어머니는 투석 후 피로가 가시지 않은 얼굴로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딸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도 크게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잘됐다 한마디만 했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서아에게는 어떤 긴 축하의 말보다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출근 당일 아침 지하철역까지 걷는 20여 분 동안 서아는 머릿속으로 첫인사말을 반복했어요. 어떤 목소리 톤으로 인사를 건넬지, 자리에 앉으면 먼저 어디에 가방을 둘지, 처음 보는 업무가 낯설 때는 어떻게 말을 꺼낼지까지 세세하게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꼼꼼한 준비였지만 서아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번에 안 되면 다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다음을 찾을 여유가 없었죠. 어머니의 다음 달 투석 비용과 동생의 두 번째 학기 등록금이 동시에 걸려 있었으니까요. 열차 안은 출근 인파로 벌써 빼곡했습니다. 서아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의 어둠이 서서히 회색빛 새벽으로 바뀌는 걸 바라보았어요. 칙칙한 지하 터널이 끝나고 지상 구간으로 올라서는 순간 희뿌연 아침 햇빛이 유리창을 타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닿은 자리에서 서아는 눈을 살짝 가늘게 뜨며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만 잘 버티면 된다고, 오늘 이 하루가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조금씩 바꿔줄 거라고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 가난이 어디서나 자신을 맨 뒤로 밀어낸다는 사실은 오래도록 쓴맛을 남겼죠. 학벌도 연줄도 없이 오직 성실함 하나만 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딱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됐어요. 두 정거장을 남겨두었을 때 서아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현관문 앞에서 들었던 어머니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힘들어도 사람답지 않은 선택은 하지 말라는 그 말이 등 뒤에서 밀어주는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역 출구를 빠져나오는 순간 서아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빨라졌어요. 회사까지는 걸어서 약 7분 거리였고 출근 시간까지는 12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뛰지 않아도 충분한 시간이었죠. 서아는 가방 끈을 고쳐 잡으며 보도블록 위를 빠르게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출구 계단을 내려선 지 10걸음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계단 아래 기둥 옆에서 한 노인이 갑자기 한쪽 무릎을 꺾으며 주저앉았어요. 중심을 잃은 것 같았는데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서류 봉투가 바닥으로 흘러내렸고 봉투 안에 있던 서류 몇 장이 바람에 날려 흩어졌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출근길 특유의 앞만 보는 걸음으로 그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몇몇은 힐끗 시선을 주기는 했지만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대 낯선 노인의 휘청임은 그저 풍경 속 한 장면처럼 흘러갔죠. 서아도 순간적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출근까지 11분이 남아 있었어요. 지금 멈추면 빠듯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멈추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오늘이 첫 출근이라는 사실, 단 한 번의 지각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쳤어요. 발은 이미 앞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선이 노인의 손에 머물렀어요. 바닥에 짚으려는 손이 눈에 띄게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힘이 빠진 게 아니라 온몸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처럼 보였죠. 노인의 입술도 창백했고 호흡이 얕고 불규칙했어요. 저 상태로 혼자 일어서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서아는 더 이상 앞으로 걷지 못했어요. 발이 멈춰버린 건 의식적인 결정이라기보다 몸이 먼저 반응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서아는 빠르게 돌아가 노인 옆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어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순서도 모른 채 긁어모아 봉투 안에 다시 넣었고 한 손으로는 노인의 등을 받쳐 안정을 잡아주었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게 분명했어요. 서아는 말없이 노인의 팔 아래로 팔을 넣어 천천히 부축했고 몇 걸음 거리에 있는 벤치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노인을 벤치에 앉힌 뒤 서아는 주변을 살폈어요. 마침 근처에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뛰다시피 들어가 생수 한 병을 사들고 돌아왔죠. 노인의 손에 물병을 쥐어주면서 살피니 외투 주머니에서 약봉투 몇 개가 반쯤 흘러나와 있었어요. 봉투 안에 약이 쏟아졌는지 확인했더니 한 종류가 비어 있었고 그 약은 이미 아침에 먹었어야 할 혈압약이었습니다. 서둘러 나오면서 약을 챙기지 못한 듯 했죠. 서아는 조심스럽게 택시를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근처 병원이라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물었어요. 노인은 한참 숨을 고른 뒤에야 괜찮다는 말을 되풀이했지만 얼굴색은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고 손떨림도 조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더 지나자 노인은 겨우 반듯하게 앉아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꺼냈어요. 짧은 두 음절이었지만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버거웠는지가 목소리 사이에서 느껴졌습니다. 서아는 노인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어느새 15분이 흘러 있었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걸어서는 안 됐습니다. 서아는 가방을 꽉 쥐고 뛰기 시작했어요. 구두굽이 보도블록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숨이 금방 차올랐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죠. 그 몇 분이 자신의 첫 출근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달리면서도 서아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림 네트워크스 본사 건물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어요. 유리 외벽이 아침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외관만 보면 근사한 건물이었습니다. 서아는 자동문이 열리기도 전에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로비 안내 데스크 앞에서 간신히 멈춰 섰어요. 숨이 가빠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니 출근 시간보다 정확히 5분이 지나 있었죠. 로비를 가로질러 인사팀 쪽으로 향하려는 순간 정면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운영총괄본부장 강민재였어요. 회색 정장에 팔짱을 낀 채 걷는 걸음이 느리고 단정했는데 그 느림이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아를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추고 위아래를 한번 훑어보았어요. 이미 출근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서아가 숨을 정리하며 사정을 설명하려고 입을 열기도 전에 강민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첫날부터 문제를 만드는 직원은 필요 없습니다. 서아는 멈칫했어요. 다시 한번 말하려 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쓰러진 노인이 있었고 혼자서는 일어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변명은 조직에 해가 됩니다. 강민재는 더 이상 서아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듯 짧게 잘라버렸습니다. 사무적인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이 나 있다는 냉기가 담겨 있었어요. 서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어디다 댈 수가 없었죠. 주변에 있던 직원 몇 명이 그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안타까운 표정들이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나설 수 없었을 겁니다. 강민재는 인사팀 담당자를 불러
서아에게 계약 해지 확인서를 건네도록 지시했어요. 계약직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절차조차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정규직이었다면 달랐을까 생각했지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이곳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었죠. 계약직은 언제든 쉽게 잘라도 되는 사람처럼 취급되는 곳이었어요. 사원증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번호판에 이름표도 붙이기 전이었죠. 서아는 해지 확인서를 받아 쥐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이 자리에서 울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해주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서아는 고개를 들고 로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유리 외벽을 따라 양쪽 벽면에는 회사 슬로건이 크게 붙어 있었어요. 사람 중심 경영, 인재를 존중하는 기업. 그 문구가 서아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쓰디쓴 웃음이 절로 배어 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아침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어요. 서아는 로비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를 뒤로 하고 인도 위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해지 확인서가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오늘 아침 어머니 앞에서 나섰던 그 현관문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첫 출근이었어요. 딱 5분이었습니다. 회사 건물에서 지하철역까지는 7분 거리였지만 서아는 그날 그 길을 훨씬 오래 걸었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만 멈춰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 내려서서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핸드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어요. 동생에게서 언니 오늘 첫날이지 잘해 라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서아는 한참 그 문자를 바라보다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응, 잘 되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서아의 머릿속에는 이상하게도 강민재의 얼굴보다 계단 아래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손이 심하게 떨리던 것, 창백한 입술, 겨우 꺼낸 고맙습니다 라는 말. 그 노인이 거기서 쓰러진 채로 계속 시간이 흘렀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서아가 멈추지 않았어도 그 장면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러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멈추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그 질문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서아를 따라왔어요.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는 동안에도 그 생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서아는 스스로 답을 내렸어요.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지나쳤다면 직장은 지켰을지 몰라도 그건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방식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었을 거라고요. 어머니가 항상 말해왔던 것도 그것이었으니까요. 사람답지 않은 선택은 하지 말라고. 오후까지 서하는 방 안에서 혼자 있었어요. 채용 공고 사이트를 열었다가 닫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이력서 파일을 열어봤다가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고 닫아버렸죠.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머릿속만 끊임없이 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어머니는 오전 투석을 마치고 낮잠을 자고 있었고 서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부엌에서 혼자 물을 끓였습니다. 저녁 무렵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을 때 서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밥상을 차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해고됐다고 지각을 했고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고 첫날 5분 만에 잘렸다고요. 담담하게 말하려 했는데 마지막 문장에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아를 바라보는 눈빛이 딸의 얼굴을 오래 살폈어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그 한마디가 서아를 무너뜨렸어요.
꾸짖거나 한숨을 쉬거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잘했다 였습니다. 서아는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회사 로비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혼자 방에 있는 내내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어머니의 단 두 글자에 터져버렸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의 등에 천천히 손을 얹었습니다. 눈물이 가라앉고 나자 서아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아까보다 단단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무너진 게 아니라 쌓인 것들이 한번 쏟아지고 나서 바닥이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죠. 당장 다음 달 병원비가 어떻게 될지도 막막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비겁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 계단에서 부축했던 그 노인이 지금쯤은 무사히 어딘가에 도착해 있을 거라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그 노인이 누군지도 이름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만날 일도 없을 것 같았죠. 그냥 그것으로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닫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림네트웍스 본사는 전날과는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직원들은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 앉아 있었고 복도를 오가는 발걸음도 빠르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오전 11시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 규모만 무려 2조 원이었어요. 하림네트웍스가 창립 이후 단 한 번도 따내지 못했던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성사되면 회사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터였고 이 계약을 진두지휘해 온 강민재 본부장의 입지 역시 더할 나위 없이 단단해질 상황이었죠. 이른 아침부터 임원들은 대회의실에 모여 최종 점검을 반복했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하고 좌석 배치를 조정하고 다과 준비 상태까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강민재는 회의실 상석 자리에 앉아 자료를 넘기면서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늘 그랬듯 그는 자신이 설계한 판에서는 모든 것이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갈 거라고 믿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11시가 되자 안내 직원이 회의실 문 앞에서 투자사 일행이 도착했다고 알려왔어요. 임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강민재도 상석에서 천천히 몸을 세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강민재를 포함해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점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문 앞에 선 인물은 단정한 차림의 노인이었어요. 걸음이 느렸지만 자세는 곧았습니다. 그를 따라 들어온 수행원들이 좌우에 섰고 비서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그 뒤를 따랐어요. 노인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조용하고 날카로웠죠. 강민재의 얼굴에서 순간 뭔가가 흔들렸어요. 그 노인은 도윤캐피털의 창업자이자 실질적인 최고 결정권자인 박도윤 회장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이었지만 워낙 공식 석상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런 그가 직접 이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상 밖이었습니다. 강민재는 서둘러 표정을 다잡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죠. 자리가 잡히고 서류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분은 무난하게 흘렀습니다. 강민재 측에서 준비한 사업 개요 설명이 이어졌고 도윤캐피털 측 수행원들이 자료를 검토했죠. 박도윤 회장은 그 시간 동안 말없이 앉아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명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손을 들어 설명을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의실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어제 아침 제게 도움을 준 직원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굳어버렸어요.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배석한 직원들은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강민재만이 그 질문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챘어요. 등줄기를 타고 뭔가 차가운 것이 천천히 내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아침 도움을 준 직원.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박도윤 회장은 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회의실 안에서 아무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강민재는 입술을 한번 가볍게 물었다가 떼었어요. 어제 자신이 5분 만에 해고 처리한 계약직 사무보조 직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그 얼굴이 지금 이 순간 이 회의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직원은 어제부로 근무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강민재가 간신히 꺼낸 말이었습니다. 최대한 사무적으로 들리도록 골랐겠지만 그 말이 회의실 공기 속에서 어떻게 울리는지는 스스로도 느꼈을 거예요. 박도윤 회장은 그 말을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다시 강민재에게로 돌렸죠.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었죠. 박도윤 회장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회의실 안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지만 그는 마치 그 긴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회의실 전체를 더욱 가라앉게 만들었어요. 어제 아침이었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역 출구 계단 근처에서 몸이 좋지 않아 주저앉게 되었다고요. 전날 저녁부터 혈압이 불안정했고 이른 아침 서둘러 나오면서 약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탓이었다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출근길이라는 건 그 회장도 알고 있었어요. 바쁜 시간대에 낯선 노인에게 발걸음을 멈추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여성이 돌아섰다고 했어요. 걸음을 멈추고 무릎을 굽히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워 담고 편의점에서 물을 사다 주고 약을 확인해 주고 택시까지 불러주려 했다고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여성이 오늘 첫 출근길이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회장 측에서 확인을 통해 알게 된 거였어요. 당시엔 그저 작은 가방을 메고 단정한 차림으로 서 있던 여성이었을 뿐이었지만 눈빛이 기억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잃는 게 두렵지만 그래도 멈추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다고요. 박도윤 회장은 말을 잠시 멈추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하림네트웍스의 기업 브로슈어를 손끝으로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사람을 봅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당신들은 사람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을 버렸습니까? 회의실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강민재는 입술을 한번 움직였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원칙이 있었고 규율이 있었고 첫날 지각은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조직의 기강을 흔드는 일이라는 논리가 머릿속에 있었지만 그 어떤 말도 지금 이 자리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죠. 결국 그는 내부 규정에 따른 처리였습니다라는 말을 낮게 꺼냈어요.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었을 겁니다. 박도윤 회장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하는 것도
격하게 반박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앉아있던 비서를 조용히 바라보았죠. 비서는 이미 준비가 된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어요. 사람을 숫자로만 판단하는 조직과는 장기적인 신뢰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회의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어요. 비서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문서에는 계약 파기 통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보류도 아니고 재검토도 아니었어요. 즉시 파기였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배석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강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깐만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박도윤 회장은 이미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수행원들이 그 옆을 감쌌고 비서는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고 그들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단정하게 걸어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2조 원짜리 계약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강민재는 빈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 파기 통보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아직 서류 클립이 끼워진 채 검토되지 못한 계약서 초안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회사가 잃은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내세웠던 가치가 얼마나 껍데기뿐이었는지를 바로 그 브로슈어 문구 앞에서 증명해버린 셈이었죠. 계약 파기 소식은 그날 오후가 되기도 전에 사내 전체로 퍼졌어요. 하림 네트워크스 내부는 빠르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표 이사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각 본부장들이 줄줄이 호출되었어요. 계약 파기의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전날 있었던 계약직 직원 해고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인사팀이 내부 감사에 착수했어요. 해고 처리 경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일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지각한 시간은 정확히 5분이었고 그 5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주변에 있던 직원 몇 명이 익명으로 증언했습니다. 강민재 본부장이 사정을 듣기도 전에 해고를 결정했고 직원이 말을 꺼내려 하자 변명이라며 잘라버렸다고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절차 없이 즉각 처리된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어요. 감사 결과는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강민재 본부장의 인사처리 방식이 사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었어요. 직원의 소명 기회를 박탈한 것, 그리고 계약직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기본 절차를 무시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회사는 즉각 서아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서아는 그 연락을 받았을 때 동생 학교 앞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공고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하림 네트워크스 인사팀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손이 멈췄어요. 해고, 무효화 복직, 그리고 일정 수준의 추가 보상까지 제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당자는 내부 감사 결과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고 했어요.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사안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조급함도 느껴졌습니다. 서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이틀 전만 해도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5분의 사정도 듣지 않고
사람을 잘라버린 구조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죠. 그 이틀 뒤였어요. 서아의 핸드폰으로 다시 모르는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도윤캐피털 비서실 직원이었고 박도윤 회장이 직접 만남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 노인이 그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도윤캐피털 소유의 작은 응접실이었어요. 서아가 들어섰을 때 박도윤 회장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아를 보자 천천히 몸을 돌리며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어요. 서아가 급히 앉아 계세요라고 했지만 그는 끝까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였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20대 초반의 여성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었어요. 서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자리에 다시 앉으며 말했어요. 어제 당신이 도운 건 쓰러진 노인이 아니었다고, 한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었다고요. 서아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박 회장은 이어서 제안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공익재단 산하계열사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학벌이나 스펙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선택은 전적으로 서아에게 달려 있다고요. 서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동안 서아는 늘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최선을 골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달랐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과 가치관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서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맞는 태도라는 걸 박도윤 회장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서아는 하림네트웍스에 전화를 걸었어요. 인사팀 담당자가 반색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아가 꺼낸 말은 복직 수락이 아니었어요. 감사하지만 복직은 어렵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아는 오랫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결정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5분의 사정도 들어주지 않았던 곳,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지워버렸던 구조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지금의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간다고 해서 그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서아는 박도윤 회장 측에 연락을 했어요.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비서는 짧게 잘 생각하셨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공식적인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심처럼 들렸어요. 서아가 합류하게 된 곳은 도윤캐피털 산하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사회적 물류기업이었습니다. 취약계층 택배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지역 소상공인 물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었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가 첫날부터 느껴졌습니다. 서아는 처음으로 출근길에 발걸음이 가벼운 게 어떤 건지 알았어요. 긴장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낯선 업무,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죠. 하지만 그 긴장이 두려움에서 오는 게 아니라 기대에서 오는 것이라는 점이 달랐어요. 이곳에서는 자신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보다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인지가 먼저였습니다. 서아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첫 주가 끝나는 금요일 저녁, 서아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앞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처음 맡은 업무가 어떤 것이었는지, 옆자리 선배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 구내 식당 된장찌개가 생각보다 맛있었다는 것까지요.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서아가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밥을 뜨다가 딸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지킨 거야. 결국 그게 너를 지켜준 거고. 서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어두워진 골목 풍경이 보였습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여전히 좁은 하늘이었지만 그날 저녁 그 하늘이 전보다 조금 더 넓어 보였어요.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숟가락을 들었죠. 첫 출근 5분 만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아침이 사실은 다른 무언가의 시작이었다는 걸 서아는 그제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 5분 동안 서아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를 그 어떤 면접보다 정확하게 증명했죠. 누군가는 그 5분을 실수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손실이라고 불렀지만 서아에게 그 5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하나로 그녀의 미래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열리기 시작했어요.